2022년 3월 900억 원, 2025년 7월 50억 원 같은 회사입니다. 3년 만에 가치가 95% 증발했죠. 여러분이 9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년 뒤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돈보다 양심을 팔겠다고 선언했던 곳, 바로 초록마을. 2000년대만 해도 동네마다 보이던 그 초록 간판, 엄마들이 여기 건강한 거 판다며 들르던 그 가게. 그런데 지금 그 기업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착한 기업이 더 빨리 무너지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1999년 12월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이던 그때, 모두가 살아남기에 급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언론사 한겨레 신문, 사회적 기업가와 투자사들, 그들이 함께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 한겨레 플러스, 그 아래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바로 초록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잇는 유통구조, 그리고 가치를 팔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유기농이란 단어조차 낯설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비싸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건강을 위한 사치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초록마을은 생각했죠. 이건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해. 마치 지금 사람들이 비건 레스토랑을 떠올릴 때 비싸고 맛없다는 편견을 가지는 것처럼요. 초록마을은 그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항생제 검사를 직접 수행했고 심지어 방사능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이건 믿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정직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것이 초록마을이 꿈꾸던 윤리적 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서울 마포에 초록마을 1호점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 비싼 걸 누가 사? 도시 한복판에서 농산물을 판다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뒤 50호점, 다음 해엔 100호점, 2005년엔 전국 200개 매장, 단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도 TV 광고도 없었습니다. 저기 가면 진짜 깨끗한 거 팔아. 아이한테 먹일 거면은 초록마을로 가. 그렇게 입소문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업계 최초로 전용 물류센터를 세웠고요. 신선식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장 저온 유통체계를 직접 구축했죠.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업계 최초로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친환경 식자재를 학교, 병원, 기업 급식소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상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 되겠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상품 공급으로 윤리적 모범 기업이 되고 싶다.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초록마을의 간판은 전국 어디서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분해성 봉투 사용, 친환경 캠페인, 환경부와의 MOU 체결, 그리고 초록 개런티 인증 제도까지 제품 하나하나에 이건 믿어도 된다는 증명을 붙인 셈이었습니다. 2015년 매장수 400개 돌파, 거리마다 보이던 초록색 간판.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빛나던 바로 그때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유기농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초록마을이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기농이 특별한 것에서 당연한 것이 된 겁니다. 이마트에는 프리미엄 유기농 코너가 생기고 편의점에서는 친환경 PB 상품을 내놨죠. 쿠팡과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으로 유기농을 팔기 시작했고요. 손가락 한 번이면 집 앞까지 오는데 굳이 매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격 비교도 리뷰 확인도 한 번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마치 예전에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진 이유와 닮아 있습니다. DVD를 빌리러 가던 시대가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등장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초록마을도 그와 같은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철학을 찾지 않았고요. 대신 속도와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초록마을의 경영진도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재무 개선, 물류 효율화, PB 강화 같은 경영의 언어가 오가기 시작했죠. 세상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지만 초록마을은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장 수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442개였던 초록마을 매장은 2021년 400개, 2023년엔 358개로 줄었죠. 단 5년 만에 84개 매장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가맹점은 134곳이 생겼지만 폐점은 250곳. 문을 닫은 곳이 새로 생긴 매장의 2배 가까이였고요. 매출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2021년 2,001억 원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며 2024년에는 1,63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연속 적자, 특히 2022년 이후로는
매년 평균 80억 원대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죠.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2018년 158억 원에서 2023년 540억 원으로 241% 폭증했고요. 반면 자본은 같은 기간 427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77%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부채 비율은 2018년 37%에서 2023년 556.7%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채가 자본의 5배를 넘은 겁니다. 재무 안정성은 급격히 악화됐고 기업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숫자는 말이 없지만 그만큼 잔인했습니다. 초록빛으로 빛나던 성장 그래프는 어느새 회색 곡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록마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2022년 3월 한 스타트업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정육각. 2016년 설립된 신선식품 플랫폼으로 산지 직송과 IT 물류 기술을 앞세워 신선식품의 쿠팡을 꿈꾸던 회사였습니다. 정육각이 초록마을을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 전국에 퍼져 있는 400개 오프라인 매장망이었습니다. 정육각 입장에서 보자면 온라인 플랫폼은 있지만 소비자와 직접 만날 오프라인 거점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초록마을은 전국 곳곳에 매장을 갖고 있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육각은 초록마을 지분 99.57%를 약 900억 원에 인수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는데요. 초록마을 매장은 노후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정육각 역시 스타트업이었기에 이 인수 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요. 기대했던 시너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실만 커졌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육각은 800억 원의 적자, 초록마을은 250억 원의 적자, 합계 1,050억 원의 손실입니다. 결국 내부에서는 인수는 실패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정육각은 자본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초록마을 지분을 초록이SG라는 회사로 넘기는데요. 하지만 대표는 같았습니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을 함께 이끄는 김재현 대표. 사실상 껍데기만 바뀐 구조였죠. 이 조치는 투자 유치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형식적인 구조 조정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결국 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새 투자자를 찾아보라는 의미였죠.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있었지만 아직 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협력사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2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제품 입고가 멈췄고 일부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KK홀딩스, 이 회사는 신한캐피탈이 보유하던 초록마을 지분 99.78%를 약 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불과 3년 전 900억 원에 팔렸던 회사가 50억 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새 대주주와 기존 관리인 사이에서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회생 절차는 지연됐고 채권단의 동의도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초록마을의 간판은 여전히 초록이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신뢰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시기 비슷한 철학으로 출발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올가올푸드인데요. 1981년 풀무원 농장에서 시작한 국내 1호 유기농 전문점입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바른 먹거리 이 한 문장을 4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쉽진 않습니다. 2018년 51개였던 매장은 2024년엔 단 8개만 남았습니다. 6년 만에 약 84%가 사라진 셈이죠.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줄면서 올가의 실적도 한동안 부진했습니다.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2022년까지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하며 어렵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2024년 부채는 425억 원으로 자산의 2배를 가까이 되고요.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99억 원, 2018년 이후 6년간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2024년 공정위 자료 기준 매출 812억 원에 영업이익 27억 원, 순이익 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합니다.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2011년 설립 산지 직거래로 시작한 신세대 플랫폼이죠. 핵심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상품을 빠르고 싸게 생산자와 바로 연결해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앴고 유기농은 비싸다는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2018년 온라인 새벽 배송을 시작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실적은 매출 5,171억, 영업이익 229억 기록했고요. 2025년 상반기 매출 2,839억 원, 영업이익 98억 원, 역대 최고 실적이었죠. 최근에는 티몬을 181억 원에 인수하며 신선식품을 넘어 종합 이커머스로 확장 중입니다. 물론 그 도전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재개가 늦어지고 재무 부담과 운영 리스크도 남아있죠. 이렇게 초록마을은 양심으로 버텼고 올가올푸드는 시스템으로 전환했고 오아시스 마켓은 속도로 승부했습니다. 같은 착한 소비를 외쳤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착한 철학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 그 냉정한 진실이 초록마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록마을의 간판은 여전히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영업 중임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 25년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초록마을의 실험은 실패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씨앗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올가올푸드,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로컬 브랜드들 모두 그 씨앗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철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속도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브랜드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머니달러가 그 이야기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